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동환의 피칭학개론의 서동환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이제 하체 이동을 할 수 있는, 하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다양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나열을 하자면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는 이제 힙을 이제 강하게 턴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체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깊이를 더하고자 제가 짧게 보충 설명을 하나 더 해드리자면, 근육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이제 근육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몸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근육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근육, 가로무늬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근육이죠. 가로무늬 근육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무늬근이라는 민무늬 근육이 있습니다. 가로무늬 근육이 여러분이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전완근, 이두, 삼두, 대퇴이두, 대퇴사두 이런 근육들이 다 이제 가로무늬근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이제 혈액을 운반을 해주는 혈액이나 혈관, 그리고 이제 내장 기관들, 이런 기관들은 민무늬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민무늬근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있죠. 이제 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이제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데, 나머지 이 뼈나 가로무늬근, 이 가로무늬근들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가로무늬근하고 이 뼈, 이 친구들을 통틀어서 근골격계라고 하는데요. 이 근골격계는 기본적으로 전기 신호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 신호를 줘야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전기 신호를 보내는 기관이 바로 신경계겠죠. 자,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하체 동작, 이 하체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기 신호를 보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신경들이 자극이 돼야 말 그대로 정확하게 하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전기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서를 무시하고 하체를 사용한다는, 입으로만 하체를 사용하고 모양으로만 어떤 피사체를 흉내내는 하체 사용법을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은 영영 하체를 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숙지하시고 하체의 이동법, 하체의 사용법, 이런 부분에 강의를 집중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쉽게 하체를, 나한테 맞는 하체 사용법을 터득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걸 제가 장담합니다. 그럼 하체 사용법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기서 킥을 해서 강하게 힙턴을 활용해서 투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아무리 내가 강하게 회전을 해도 얼마든지 회전축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투구 폼이 될 수 있습니다. 회전도 얼마든지 강하게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오른발을 밀어서 차게 되면 회전축 자체가 남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 오른쪽 골반이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넘기기가 힘들 거라는 걸 여러분도 한번 몸으로 직접 해보시면 바로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남겨놓는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남겨놓는다는 게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막 체중을 과하게 이렇게 남기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신체에서 가장 무거운 기관은 바로 머리입니다. 20kg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모든 체중은 머리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머리의 위치로 얼마든지 체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체중을 과하게 여기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과한 체중을 실었다가 이 체중을 자칫 이제 말 그대로 안정성 있게 옛날에 막 박찬호 선수나 선동열 선수처럼 이 높이에서 이동을 시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과하게 모아놓고 말 그대로 엎어 던지듯이 이 높낮이를 헤치면서 이동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이미 많이 느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체중을 남긴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네. 투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머리의 위치예요, 여러분. 네. 내가 아무리 뭔가 체중을 뒤에 여기다 힘을 줘야지 하는데 여기다 힘을 주고 있어야지 하는데 머리가 계속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면 이 체중은 뺏기게 돼요. 얘를 누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자, 내가 아무리 왼발을 강하게 차고 이 자유적으로 강하게 차고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머리가 플레이트에 남아있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남길 수가 있어요, 체중을. 네.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전축을 잘 유지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회전 운동이, 저희는 꼬꾸라지는 운동이 아니라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이 회전축을 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회전축이라고 하면 정수리부터 배꼽, 네, 여기가 이제 회전축이 되겠죠. 네, 이 회전축을 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회전축을 이쁘게 남기기 위해서는 이 내리막이라는 환경의 마운드에서 얼마나 5대5를 균형 있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킥을 했을 때 온전히 오른쪽에 체중이 다 있겠죠. 자, 킥을 했을 때 머리의 위치를 한번 보면 오른쪽 골반위에 있어요. 오른쪽 골반위에. 네, 자, 이 오른쪽 골반위에 체중을 그대로 잘 유지만 시켜주셔도 얼마든지 나는 5대5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과하게 오버돼서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류현진 선수나 뭐 다나카 마사히로 선수, 그다음에 뭐 다르비슈 선수, 그리고 뭐 체프먼 선수도 있고 이런 좁은 공간에서 자신의 힘을 폭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크를, 강한 토크를 발휘할 수 있는 투수들은 보면 킥을 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회전축이 여기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체 회전을 굉장히 강하게 시켜요. 강하게. 네. 그러면 이 꼬임이 벌써 여기에 생겨있기 때문에 이 임팩트에서는 정말 강한 힘으로 부딪힐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피칭 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내가 킥을 해서 이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임팩트에 부딪히는 것과 이 모양에서 내가 셀프로 공간을 만들어서 이만큼의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공간을 여기다가 갖다 부딪히는 거는 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여러분. 네, 그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투수가 강한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자, 강한 힙턴을 통해서 내가 팔힘이 예를 들어서 강하다. 그럼 강한 힙턴을 통해서 꼬임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강하게 던질 수도 있겠지만, 자, 선발 투수고 많은 이닝을 던져야 되고 롱런을 하는 선수일수록 큰 근육들이 활성화가 돼 있고 신경이 잘 전달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공간을 확보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공간을 익숙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공 던지는 게 굉장히 수월해지실 수가 있어요. 자, 내가 공 던지는 게 수월해지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주변에서 볼 때, 야, 너는 별로 세게 던지는 느낌이 아닌데 공은 왜 이렇게 잘 가니?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공간을 스스로 잘 만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나가는 상황에서는 절대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뺏기는 거예요. 하지만 머리만 잘 남겨놔도 얼마든지 이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점을 꼭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두산 베어스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삼성 라이온즈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삼성에 있는 정말 이 스타 플레이어 투수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패턴이라고 말을 해도 정말 무색할 만큼 투수들이 하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뻤어요. 정말 하나같이 같은 패턴으로 하체를 만드는 모습들이 진짜 너무나도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캠프에 합류해서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합류를 했을 때 당시에 투수 코치님이 이제 김태환 코치님이셨는데 이제 많은 선배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훈련하는 패턴을 보니까 그 일본인 코치님이셨던 오치아이 코치님이 이 투수들이 하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시퀀스를 굉장히 잘 짜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패턴으로 이런 시퀀스로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면 나는 이런 하체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시퀀스가 완벽하게 잡혀 있는 게 삼성 라이온즈였어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퀀스를 활용하는 거죠. 그게 정말 최고의 어떤 훈련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진짜 삼성 라이온즈 투수들이 그때 당시 하체 모양이 너무 예뻤어요. 정말 뭐 윤성환 선수, 뭐 오승환 선수, 임창용 선수, 장원삼 선수, 안지만 선수, 정말 내노라 할 선수들이 정말 이 하체를 만드는 모양이 굉장했어요. 정말. 네, 심지어 사이드암 투수인 심창민 선수도 이 하체를 만드는 모습이 그렇게 멋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기생이 이제 똑같은 사이드암이지만 한현희 선수가 던지는 걸 보면 킥을 해서 정말 그냥 걸어 나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걸어 나오면서 회전축을 살린 상황에서 그냥 정말 물 흐르듯이 던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봐도 굉장히 편해 보이는 폼이죠. 반면에 직구 구위만 놓고 봤을 때 1년 내내 직구 구위가 거의 떨어지지 않고 비슷하게 유지되는 건 심창민 선수거든요. 제구의 기복이 물론 있지만 직구 구위만 놓고 보면 심창민 선수가 월등하게 좋거든요. 근데 심창민 선수가 하체 이동하는 걸 보면 정말 사이드암인데도 불구하고 킥을 한 상황에서 정말 이 오른쪽 골반에 자기 공간을 완전 이 왼발을 차면서까지 으악 이렇게 모아놓고 릴리스 포인트를 거의 배꼽 앞에 해둬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간이 큰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만들어 놓은 힘을 이 배꼽 앞에다가 강하게 빵 부딪혀서 공을 보내버리는 거죠. 정말. 네. 근데 이제 사이드암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공을 던지기 위해서 나오기 시작해요. 나오면서 이 공간은 다 뺏긴 상황에서 손으로 이제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엉덩이가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가까이 있는 물건을 집을 때는 이렇게 집기 때문에 엉덩이가 하나도 움직임이 없지만 내가 저기 멀리 있는 걸 집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손이 몸에서 멀어질 때는 엉덩이가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타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내가 가까이 있는 공은 칠 수 있는데 멀리 있는 공, 바깥쪽 멀리 있는 공을 커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손이 멀어지게 되면 엉덩이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엉덩이는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인데 엉덩이의 힘을 상실하게 되면 절대 좋은 퍼포먼스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을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체의 오른발의 축 쪽에 힘을 잘 모으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자, 머리가 킥을 한 상황에서 오른쪽 골반 위, 이제 좌투수는 왼쪽 골반 위가 되겠죠. 이 골반 위에만 잘 놔둘 수 있어도, 잘 유지시킬 수 있어도 나는 얼마든지 이때부터는 마음껏 상체 회전으로 공을 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머리가 빼앗긴 상황에서는 기복이 생기겠죠, 제구에. 자, 홍상삼 선수가 좋아진 게 그거예요. 네. 항상 두산에 있을 때 제구가 흔들릴 때는 과하게 머리가 앞쪽으로 오게 되고 왼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힘을 쓰는 순간에 오히려 몸에서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구에 기복이 생겼던 거죠. 근데 요즘 모습을 보면 킥을 한 상황에서 이 머리가 굉장히 중심에 잘 남아있어요. 회전축이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제구의 안정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항상 좋아지는 데는 이유가 있고 나빠지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절대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결과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메일로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자, 만약에 하체를 박아놓고 사용을 하고 이렇게 박아놓고 사용을 하고 회전을 해서 사용한다면 지면 발력은 언제 사용합니까? 지면 발력이 투수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완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완전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지면 발력은 자유족에서 일어납니다. 자유족에서. 절대 축족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네. 좌투수면 오른발이겠죠. 네. 우투수면 왼발. 지면 발력은 이 왼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피칭 스쿨이나 이제 투구를 측정하는 연구실에서 지면 발력키를 여기다 놔두진 않습니다. 물론 여기다 놔두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 발판에, 딛는 발판에 놔요. 네. 얘는 밀어서 지면 발력을 쓴다고 하면 얘는 말 그대로 지면 발력이 언제 쓰냐,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이제 플라이오메트릭 운동, 점프 운동을 투수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역도 선수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역도 선수, 야구 선수, 그리고 뭐 골프 선수, 이제 공간 지배 능력이 우수한 종목일수록
플라이오메트릭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면 그 공간을 지배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 자, 이 공간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언제 지면 발력이 생기냐면 강하게 지면을 눌렀을 때도 생기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강한 지면 발력은 공을 던지는 임팩트 순간에 이 왼발이 펴질 때, 강하게 펴질 때 임팩트 순간에 생기는 거예요. 지면 발력은. 네. 여기서 만약에 자, 내가 오른발에 힘을 모았다가 강하게 밀었어요. 자, 이미 미는 힘을 한번 썼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또 여기서 일어나는 플라이오메트릭, 네, 이 강한 지면 발력의 힘을 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제가 이제 팔꿈치 부상 편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오히려 뒤로 빠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모든 충격을 얘가 앞쪽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 오른쪽 골반이 넘어오면서 빵! 릴리스가 앞으로 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한번 밀어서 썼으면 이쪽에 체중이 다 몰려있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다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모양이 전부 다 뒤로 빠지게 돼요. 빠지게 돼요. 그러면 이 모든 충격을 팔꿈치가 딱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위축이 되면서. 네. 그러면 그런 선수들이 어떻게 되느냐? 스캐폴라, 이제 견갑골도 많이 빠지게 되고 승모근도 많이 상승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거북목도 굉장히 많아지고, 좀 많은 후유증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퍼포먼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른발은 절대 지면 발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강하게 눌러주고 강하게 회전을 해주고 그런 용도로 써야지 얘를 절대 밀어낸다든지 점프를 하는 힘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네, 절대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없는, 네, 그런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하체를 쓰는 패턴도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사실 이제 야구에 이제 정답이 없다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저는 좀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치라면 이제 끊임없이 선수한테 정답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코치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선수에게 맞는 방법, 또 이 선수에게 맞는 방법, 끊임없이 선수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네, 정답을 제안을 해주는 게 바로 좀 코치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해부학적인 접근이나 이제 근육의 쓰임새, 그리고 이런 결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간다면 사실 이 투구 동작도 정답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근육이 움직이는 방향이나 뼈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나 뭐 신경이 이제 전달될 수 있는 한계,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이슈들, 뭐 관절의 가동 범위가 뭐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뭐 발목의 안정성이나 뭐 고관절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네,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변수에 따라서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서, 네, 접근 방법이나 훈련의 시퀀스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는 말로 무마시키기보다는 그 선수에게 맞는 정답을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이 하체편도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답을 내려드린 것과도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체의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둘 중에 좀 더 편한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스타일인데? 나는 이게 더 잘 맞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네, 경기를 하시고 공을 던지셔야 얼마든지 안 아프고 좋은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뭐 일본이나 미국 쪽에 보면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도 140km를 우습게 던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회인 야구 분들이 상담 오셔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정말 목표들이 소박하세요. 뭐 120km가 목표다, 110km가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 뭐 말씀드리면 저희 일반인 분들 중에 140km 이상 던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뭐 대단하게 운동을 많이 했다, 뭐 대단한 훈련을 했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단지 보강 운동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내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의 훈련들, 그리고 던지는 요령을 터득했기 때문에 공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40km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140km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환경이나 상황이, 컨디션이 110km밖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고 컨디션이기 때문에 110km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환경을 140km를 던질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나가고 개선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140km 이상을 던질 수 있다는 걸 제가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강의는 이제 하체 편을 조금 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심심하실 수도 있으니까 또 변화구를 던질 수 있는 다양한 구종에 대한 방법을 설명을 드릴지, 아직 제가 사실 수업 방향을 정하지는 못했는데요. 편집을 하면서 또 이제 수업 방향을 정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야구가 재밌어질 수 있도록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